지난 20일 자정이 다 되어가는 아주 늦은 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용의자가 도주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어젯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거지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주민분들께 긴급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긴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사제 폭발물이라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나가자. 주민 여러분, 모두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해체 전문 인력이 투입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폭발물이라니. 그니까요. 어떻게 뭐 하나도 못 챙기고 막 뛰어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진짜. 경찰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사제 폭발물을 해체했는데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그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불화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 정확한 동기는 아직 파악 중인데 그 피의자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했던 이날은 바로 피의자 본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생일 파티를 연 아들에게 총을 겨누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당시 현장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다른 지인들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들도 총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하죠.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노범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노범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심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난 것도 너무 놀라운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생일잔치 도중에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사건이죠.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지인까지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잠시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나간 뒤에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문을 열어주는 아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하죠. 이후 피해자인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1차 부검 소견에서도 사망 원인이 총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확인돼가지고 명확히 총격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게까지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하죠. 네, 피의자는 잔혹하게도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피신을 시켰고 남편을 도우러 방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에게도 총기를 겨누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다시 자녀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나오라고 위협했다고도 하고요. 방에 들어간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고요. 정말 더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범행에 사용됐다는 이 사제총 본인이 직접 만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을지 너무도 좀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사제총기, 그러니까 직접 만든 불법 총기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직접 사제총기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날이 피의자 본인 생일이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생일 파티를 열어준 날이었다는 건데 아니 이 좋은 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참 정말 믿기 힘든 대목이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 더는 묻지 말아라라고만 일단 짧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나 감정의 격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어가지고 경찰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가지고 조 씨의 정신 상태와 이 범행의 내면적 동기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프로파일러 조사 진술 내용에 따르면은 가족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좀 받고 있었는데 네. 지난해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이 됐고 사망한 아들인 피해자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가지고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 동기를 설명하기에 좀 불충분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게 평상시에도 분노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1999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친모, 그러니까 전처와 이혼한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피의자 본인이 언급했던 그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게 이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뭔가 큰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난무한데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런 게 아니다. 단호히 선을 그은 모양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가정 불화를 좀 범행 동기로 언급을 하면서 세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혼 과정이나 전처와의 관계 그리고 또 아들과의 감정적 골이 깊었을 가능성 등 여러 추측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친모, 즉 전처와 이혼한 후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았던 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런 식의 가정 불화나 감정 싸움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피해자의 모친은 피의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게도 얻어주고 대학원 비용도 지불해주는 등의 지원을 했다고도 밝혔고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가정 불화는 자신의 범행을 좀 정당화하려고 무리하게 가정 내 갈등을 핑계로 댄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서 더 하나 짚어볼 부분이 사제 총기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해놨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인데요.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 도봉구 쌍문동 거주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수색을 한 결과 이 신호 등 인화성 물질을 1.5리터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이런 통들 15개에 담고 타이머 기폭 장치를 여러 개 단 사제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쇄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페트병들을 철사로 묶어놓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타이머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낮 12시에 맞춰져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21일 새벽 4시쯤에 폭탄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또 근처 보건소 이런 곳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폭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 피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 나온 바가 있습니까? 이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피의자는 그럼 시간을 또 왜 12시로 맞췄냐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때야 가장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좀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현재는 구속된 상태이고 신상이 공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유족 측에서 신상 공개를 반대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 측 유족이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는 언론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가해자에게 집중이 되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요즘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 측이 반대를 해도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신상 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 예방 이런 것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은 신상은 공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우려도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 무자비한 범행을 벌인 피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으로 단죄하는 일 뿐이지 않습니까? 적용 가능한 혐의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보이죠? 어떤 혐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선은 아들을 살해한 건에 대해서는 살인, 또 불법 무기 소지에 대해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총포화약법 위반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또는 미수죄 등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폭발물을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맞춰놨으므로 형법상 이 폭발물 사용 미수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며느리와 손주 등에게도 총을 발사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살인 예비 또는 미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비속살해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논의되던 부분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떠오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 즉 이번 사건처럼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살인죄만 적용될 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비속살해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부분, 재판이 진행될 때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된다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살인죄도 대단히 명확한 부분입니다만 또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사제 총기, 폭발물과 관련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유 및 제작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총포화약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법 제72조는 총포 등의 제조 방법,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지금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직접 사제총기와 사제폭발물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이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인화물질 등도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화물질의 구입 과정이나 사제총기, 폭발물의 제작법에 관한 인터넷 정보 이런 것들의 절차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자택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가 경찰에서 해체했다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했어도 터지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만든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겠죠? 예,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치 자체만으로도 폭발물 사용 미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형량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폭발물의 위력이 좀 매우 커가지고 아파트에 불이 날 정도까지도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도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재판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가지고 가족이랑 이름을 맺어진 관계마저 좀 파괴하는 그런 참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불법 무기 제조 및 사용이라는 중대한 형사 범죄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통받는 유가족과 이웃 모두가 좀 깊은 위로를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빌리 아일리시의 I don't wanna be you anymor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